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은영은 16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은영은 장부를 숨겼고 관찰했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계속 늘었고 그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영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계획이 무산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일단은 안도했습니다.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은영은 배웠습니다. 가게 근처에 사는 박노인에게서 회계를 배웠습니다. 박노인은 옛날 면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숫자에 밝았습니다. 은영은 심부름을 하러 가는 척하며 박노인의 집에 들렀고 조금씩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부에서 차변과 대변이 뭐예요? 오, 그게 궁금하구나. 그건 말이지. 박노인은 친절했습니다. 가르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은영은 귀를 기울였고 메모했고 집에 돌아와 복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진실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언젠가 이게 쓸모 있을 거야. 은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름밤은 무더웠습니다. 16의 은영, 14의 수진, 그리고 10살이 된 소라는 여전히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방 한쪽에서 돌아갔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많이 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라만큼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막내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니까 공부는 시켜야지. 하며 허락했습니다. 은영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라가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소라가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시선이 소라에게로 향할까봐 은영은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은영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잠든 듯 했고 소라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달빛이 복도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영에게로, 수진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은영은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탐욕스럽고 비틀어진 그 눈빛. 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억눌렀던 그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은영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절대 안 돼! 이정호는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소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정호가 멈췄습니다.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뭐냐? 안 됩니다. 뭐가? 소라는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소라는 지켜야 합니다. 언니로서 제가 지켜야 합니다. 이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 저 알고 있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요. 이중장부. 최두식이라는 사람. 탈세. 불법 거래.
다 알고 있어요. 이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숨겨뒀어요. 아버지가 소라한테 손대면 그 장부를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이것이 이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리세요. 죽이세요. 하지만 장부는 이미 밖에 있어요. 제가 박노인 할아버지께 맡겼어요. 제가 다치면 할아버지가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부는 방 한쪽 벽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멈췄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방금 그게 진짜야? 장부를 박노인 할아버지한테? 아니, 거짓말이야. 그럼 내일 진짜로 맡기러 갈 거야. 은영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그 두꺼운 공책을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놀랐습니다. 은영아, 이게 무슨, 할아버지, 이거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뭔데? 아버지, 장부예요. 여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은영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중장부를, 탈세를, 빚을, 모든 것을. 박노인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은영아, 이건 알아요.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박노인은 한참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맡겨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경찰에 가져갈게. 고맙습니다. 은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은영과 수진을 피했습니다. 소라의 방에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이 술을 마셨고 더 자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영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어. 은영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해. 장부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소라는 지킬 수 있어. 수진이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뭐가? 우리를 지켜줘서.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소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라가 웃을 수 있다면, 학교에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영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지켜냈다는 작은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6의 은영은 더 이상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끈질기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것은 은영이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호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빚 때문에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경찰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장부는 박노인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전달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자매와 어머니는 남겨졌습니다. 가게는 빚 때문에 넘어갔지만 살림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은영은 17의 읍내 구멍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학교로 돌아갔고 소라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어머니 이정희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약을 끊고 딸들과 밥을 먹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국 맛있어요. 어느 날 저녁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맛있니? 은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습니다. 딸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은영이 불렀습니다. 응.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영은 20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회계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영 씨, 정말 꼼꼼하네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요? 그냥 익숙해서요. 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나중에 서울로 왔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소라는 대학에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세 자매는 가끔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살아.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할만해. 은영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텅 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이 너는? 나도 괜찮아. 환자들 돌보는 게 보람 있어. 소라는? 소라는 공부에 푹 빠져 있어. 교수님이 대학원 가래.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은영이 30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어머니도 살아남으려 애썼다는 것을.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이웃 몇 사람이 왔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울었고 소라는 조용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혼자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은영이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은영이 마흔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회계사로 성공한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샀고 저축도 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은영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 어떻게? 쉼터를 만들 거야.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나도 도울게. 나도요. 소라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을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83세의 은영은 쉼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쉼터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학대받고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13살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수학시험 100점. 은영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소녀가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살아남은 아이가.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81살의 동생도 여전히 쉼터를 도왔습니다. 언니,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근데 행복해. 나도.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잘 살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잘 살았어.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 없어. 하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는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잃어버린 것들, 아픈 기억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구한 아이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더라? 347명. 수진이 정확히 답했습니다. 347명의 인생이 바뀐 거야.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우리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저녁 은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쉼터를 만든 이후로 매일 써온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구나. 침묵은 괴물을 살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누군가를 구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방패이자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름 새벽의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소라야, 은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아줘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1983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고통도, 절망도, 그리고 희망도, 사랑도,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은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결국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빛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